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문병철입니다. 저는 현재 그 싱크탱크 2022 정책연구원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제12회 신통일 한국 평화포럼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평화회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대단히 고맙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전체 내용은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과는 무엇이었고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한계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2년 한반도 정세의 변수와 전망이 무엇일까를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 천두평화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신통일 한국운동, 신통일 한국운동은 국제 정세의 변화를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현실화시키기가 어려운 아주 난이한 과제들이기 때문에 국제 정치의 맥락에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섭리적 관점뿐만이 아니라 현실 정치의 맥락에서도 한번 짚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의 역사적 전개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왼쪽에 보면은 이제 보수 정권의 흐름, 방공 정책부터 시작해서 북방 외교를 거쳐서 비핵개방 3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이르기까지 흐름이 있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소위 진보 정권이 추진했던 햇백 정책과 평화 번영 정책, 그리고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이르기까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붉은 글씨로 표시한 게 두 군데인데요. 하나는 노태우 정부 시절의 북방 외교, 또 하나는 김대중 정부 시절의 햇볕 정책, 이 두 군데를 제가 붉은 글씨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북방 외교라는 게 사실은 그 이전의 남북 관계 정책이라든가 대북한 정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획기적인 정책 변화였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려고 이렇게 붉은 글씨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유럽에서 이제 냉전 체제가 해체되기 시작했고, 그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도 어떻게 외교 정책을 풀어나갈까라는 그런 고민 끝에 북한을 포위하는 전략을 짜기 시작했죠. 북한을 포위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이전에는 이제 남북한이 직접적으로 체제 경쟁을 하고 무력 경쟁을 하고 이런 이제 관계들이었는데, 그 냉전 체제의 해체라는 국제 정세의 변화의 흐름을 타서 북한을 고립시키면은 북한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남북한이 동서독이 통일한 것처럼 남북한이 자연스럽게 통일로 가는 길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북한을 포위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가 그동안에 적으로 여겼던 소련과 수교를 했고, 중국과 수교를 했고,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 헝가리, 폴란드 이런 나라들과 수교를 하면서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전략을 펼쳤던 게 북방 외교의 어떤 전략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사실상 그 이후에 보수 정권의 어떤 그런 외교 정책 내지는 대북 정책의 큰 틀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제가 북방 외교 부분을 한번 강조해 봤던 거고요. 반면에 이제 진보 정권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을 필두로 해서 남북한이 직접 교섭하는 전략을 채택을 했죠. 남북한이 직접 교섭해서 남북한이 경제적인 협력을 직접 도모하고 남북한이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겠다. 이런 게 이제 소위 그 햇볕 정책의 기본적인 전략적 목표였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보수 정권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포위하는 전략, 그리고 이제 진보 정권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직접 교류하는 전략, 이런 대별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들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이런 북한과 직접 교류하고 교섭하는 전략의 연장선에서 진행되어 왔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차기 정부는 이제 40여일 남은 이제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두고 봐야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여러분들이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해왔고 언론에서 많이 다뤄온 주제이기 때문에 워낙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1950년 6.25 전쟁이 53년에 휴전협정으로 일단락이 지어진 이후에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관계, 한반도의 정세는 기본적으로 전투가 잠깐 멈추어져 있는 상태, 휴전 상태라는 건 여러분들 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휴전 상태를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거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래서 남북한이 공존할 수 있는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일련의 어떤 그런 외교적인 활동을 진행해 왔죠. 그 진행한 결과가 우선적으로 이제 문재인, 김정은 간의 남북 정상회담. 여러분 워낙 잘 아시는 거니까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이제 그 판문점에서 첫 번째 정상회담이 벌어졌던 그 당시 도보다리 산책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판문점 북한 쪽 지역 통일각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정상회담 장면이고, 세 번째 사진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카프레드 장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간단하게 짚어보면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 불가침을 합의하고 가장 중요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자, 그리고 한반도 판문점 이러한 내용을 가진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또 3차 정상회담에서는 역시 군사적 적대관계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구축, 이런 일련의 그런 흐름 속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과 대립을 해소하고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 이런 것들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남북한이 공존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상호간의 남북한 간의 핵심적인 관심사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상회담의 흐름 속에서 북한과 미국 간에도 일련의 협상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그 중재자로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물밑 협상을 중재했던 이제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첫 번째 회담이 이제 아시다시피 싱가포르 회담이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만나서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자. 우리가 70년 전에는 서로 전쟁을 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자. 단 조건은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를 해야 한다. 이런 이제 조건을 걸었고, 유해 상황 문제는 이제 인도적 차원에서 서로 논의를 했던, 그래서 이런 공동선언문이 채택이 되면서 사실 이제 한반도에서도 남북한 간의 군사적 대립 문제,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도 수교가 이루어지는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한반도에도 이제 평화의 봄이 오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까 윤영호 본부장께서도 이게 157개국 남북 공동 수교를 말씀하시면서 좀 아이러니다. 뭐가 아이러니냐? 전 세계의 남북한과 공동 수교를 맺고 있는 나라가 157개국인데 왜 남북한은 수교를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과 미국은 북한과 수교를 안 하고 있는가?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하셨었는데, 사실 아까 제가 노태우 정부 시절에 북방 외교를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했습니다. 뭐냐면은 포위 전략이라고 그랬죠. 포위 전략이기 때문에 북한을 고립시키는 게 목적이어서, 원래 정상적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제대로 안착이 되려고 했으면은 냉전 해체 시기에 우리는 소련과 중국과 수교했던 것처럼 북한도 미국, 일본과 수교를 했어야 됩니다. 교차 수교라고 그러죠. 교차 수교. 그래서 남북한이 주변 4대 강국과 다 수교를 하는 이런 상태가 되었으면은 한반도, 그 이후의 한반도 문제는 굉장히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확실한 단초가 마련이 되었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당시에 북한을 대하는 북방 외교의 기본 목표가 고립 전략이었기 때문에, 고립시켜서 북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자 이런 전략이었기 때문에 미국, 일본과 북한이 수교하는 과정이 진행되지 못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원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상황이 전개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타결할 수 있는 기회가 싱가포르 회담이었고 하노이 회담이었습니다.
하노이 회담이었는데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플러스 알파 문제로 최종적으로 결렬이 되었죠. 이 하노이 회담에 김정은이 얼마나 많은 기대를 걸었으면은 장장 평양에서부터 일주일 동안 기차를 타고 하노이까지 달려갔겠습니까? 근데 유감스럽게도 최종적인 그런 것들이 이게 타결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 원인이 이제 영변 플러스 알파 문제였죠. 영변 그러면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소시적부터 영변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김소월의 진달래꽃 아닙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뿌리오리다.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영변 그러면 떠올리는 건데 언제부터인가 영변 그러면 핵무기, 원자로 이런 거하고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그 본산지가 영변에 있는 원자로였거든요. 그게 이제 과거 냉전 시기에 소련이 지원해서 영변에 5메가와트급 그 원자로를 건설했고 북한은 처음에는 그것을 어떤 실험용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지만 결국에는 거기에서 고농축 우라늄, 농축 우라늄을 통해서 핵무기를 제조하는 본산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영변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이제 근거지가 되었기 때문에 북미 협상 과정에서도 영변 원자로의 완전한 해체 이런 것들이 큰 주제가 되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밑 교섭을 통해서 서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하노이 회담을 진행했던 건데 현장에서 알려진 보도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플러스 알파, 영변 이외에 너희들이 비밀리에 건설하고 있는 기지들을 내가 몇 개 알고 있다. 그것도 다 내놔라. 이렇게 이제 더 베팅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이 거부하면서 그것은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다. 이런 식의 태도로 거부하면서 결국은 결렬이 되었고 그것이 이후에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완전히 냉각시키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남북한 간의 직접 교류라든가 북한 비핵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동력이 거의 상실되다시피 했죠. 어렵게 성사시켰던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불신만 안고 돌아섰기 때문에 북한은 이후에 미국에 대해서도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도 아주 냉랭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은 거의 북한과의 협상에 올인하다시피 한 그런 이제 외교 전략을 펼쳐왔는데 물론 이제 그것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이름하에 한반도의 평화를 목표로 해서 진행된 것이긴 하지만은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손에 쥘 수 있는 또 국민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성과가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 문재인 정부의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소위 이제 종전선언, 최근 한두 달 전부터 많이 거론되었던 종전선언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협상 의지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사실 이 종전선언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2006년 원래 노무현하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회담을 할 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면은 우리가 종전선언을 통해서 북한을 고립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개혁개방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이게 이제 사실은 종전선언의 원래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의 기본 전제 조건은 뭐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 이게 미국의 원래 입장이었고 지금도 확실한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종전선언은 그런 것들을 하고 고리가 걸려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정치적인 의미에서 종전선언만 하자 이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리가 없죠. 미국이 얻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북한만 괜히 북한에게만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명분을 강화시키는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미국 측의 당연한 반대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결국 현실화되지 못하고 일종의 언론 플레이 비슷하게 지금 끝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은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하는 중국이나 또 북미 간의 실질적인 협상과 교섭을 원하는 북한의 입장에서도 현재로서는 썩 호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더 이상 추진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만, 물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만 또 알 수 없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역사적인 흐름과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되었던 이런 흐름을 간단하게 짚어봤는데요. 그 성과와 한계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저는 이제 개가 봤을 때 기본적인 성과는 북미 간의 전쟁 위기를 해소했다는 것만큼은 평가해 줄 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이런 무렵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굉장히 심각한 언쟁이 있었거든요. 북한은 계속 핵무력을 고도화시켜 왔고, 그런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특히 이제 북한이 수소폭탄급 핵무기 실험에 성공했다라고 스스로 내세우고, 게다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까지 진행을 하니까 본토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의 움직임을 수수방관할 수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발언부터 시작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북한은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 전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런 이제 발언에 대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역시 그 스타일이 물러서는 스타일이 아니죠. 북한은 결코 쉽게 물러서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언정 말로는 확실하게 자신들의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는 정치 집단이 북한이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의 핵 사정권 안에 있다, 나는 핵 단추를 쥐고 있다, 이런 이제 발언들을 통해서 북한과 미국의 두 정상이 상당히 심각한 언쟁을 벌이는 이런 이제 양상이 되었고, 이것들이 결국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위기의식이 상당히 팽배했던 게 2017년 말, 2018년 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것들을 분위기를 바꾼 게 평창올림픽이었죠. 평창올림픽이었는데, 어쨌든 일련의 그런 배경 속에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대남 대표단이 파견이 되었고, 그 이후에 남북한 정상회담을 3차례 가졌고, 그리고 북미 간의 2차례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전쟁의 위기로 진행되는 흐름은 차단이 되었다라는 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손에 쥘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내놓지 못했지만 전쟁의 위기를 해소시키는 것만큼은 일정한 성과를 보여줬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반면에 이제 그 한계도 명백하게 드러났죠. 일단은 남북 교류가 완전히 교착된 상태이고, 그리고 북미 관계에서는 실패했죠.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티끌만큼도 진전이 되지 못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을 게 없는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유감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기본적인 원인이 뭘까? 왜 그렇게 국력을 총동원하다시피 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고 또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한을 고립지대로부터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이제 시도들을 진행했는데, 왜 이것들이 아무런 성과를 좀 내지 못하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크게 이제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과 북한의 결단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했다. 그래서 미국이 반대하거나 북한이 거절하면은 아무렇게는 성과를 낼 수 없는 그런 어떤 외교 방식들이 지금의 어떤 그런 상황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물론 이 상황에 도달하기까지 문재인 정부는 여러 가지 자신들의 포지셔닝을 여러 가지 차례 바꿔가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한반도 운전자론,
한반도라는 이 자동차를 방향을 정하고 갈 길을 정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한다. 우리가 운전석에 가서 운전하겠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워서 남북 교류를 시도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북미 협상 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남북 사이에 이제 중재하는 역할, 북한과 미국 사이에 어떤 협상의 내용을 가지고 중재하는 역할을 자임했었고, 그것이 또 성과를 내지 못하니까 한반도 종전선언 문제를 내세우면서 여전히 북미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의 개선을 촉진시키는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 스스로 이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온 점은 충분히 인정할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성과가 많지 않다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뭔가 새로운 어떤 우회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기존의 방식을 좀 더 뛰어넘는 새로운 접근 방법들이 좀 모색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우회 전략의 모색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이제 우회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서, 그건 문재인 정부가 사용한 용어이긴 합니다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우리 모두가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실천에 옮겨야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 문제의 향배를 결정하는 변수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변수 전망 첫 번째로 내세운 게 제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내세웠는데요. 사실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죠.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면서 미중 패권 경쟁을 묘사할 때 우리가 흔히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다 라는 표현을 몇 년 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정치학자가 처음 사용한 용어이긴 한데, 투키디데스는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시죠. 그 유명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사람이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게 고대 그리스 시대, 지금부터 2000년도 더 지난 시절이죠. 고대 그리스 시절에 도시국가들 간의 이제 전쟁을 다룬 역사서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대 그리스 시절은 도시국가들 간의 경쟁과 발전이 이루어졌던 시기인데, 그 당시에 맹주 도시국가가 스파르타였죠. 스파르타가 맹주 도시국가, 그리스의 맹주였고, 그 맹주 도시국가 스파르타를 추격하는 도시국가가 아테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전쟁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고, 이 전쟁의 전개 과정과 원인을 분석한 책이 투키디데스가 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이 책인데, 여기에서 투키디데스의 분석이 그 이후에 인류사의 전쟁, 패권 경쟁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유효한 분석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많은 정치학자와 역사가들이 투키디데스를 인정하고 그것들을 계속 차용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투키디데스가 한 얘기가 뭐냐면, 스파르타는 왜 아테네를 공격했을까? 스파르타가 먼저 공격했거든요. 스파르타는 왜 아테네를 공격했을까? 자기들이 맹주국가인데. 그 원인으로 투키디데스가 꼽은 게 그겁니다. 아테네의 부상, 아테네가 성장해서 스파르타를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발밑에 복속하게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 상황은 막아야 한다. 즉 아테네의 부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파르타가 먼저 선제 공격을 감행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도전하는 국가의 파워에 대한 두려움이 이 스파르타가 전쟁을 개시한 원인이라고 분석을 하고, 이런 흐름들은 불가피했다. 즉 스파르타 입장에서는 그게 불가피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일반화되면서 어떤 이제 분석 틀로 제시가 되느냐 하면은, 패권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선도 국가로서 패권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가 있다 하더라도 뒤쫓아오는 부상하는 도전 국가의 파워가 점점 커지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패권 국가가 먼저 도전 국가를 공격해서 주저앉히든가, 아니면은 도전 국가가 패권 국가를 추월해서 새로운 맹주로 등장하든가. 그럼 어떤 상황에서도 이 두 개의 경우의 수가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전쟁은 불가피하다.
전쟁은 불가피하고 이것이 바로 패권 전쟁이다라고 분석한 게 투키디데스의 분석이었고, 이 투키디데스의 분석을 따와서 미중 간의 패권 경쟁도 결국은 불가피한 패권 전쟁으로 진행할 것이다, 빠져나올 수 없는 트랩에 걸려 있다. 그래서 이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표현으로 이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은 미국이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일본의 성장을 두려워한 나머지 1985년 플라자 협정으로 일본의 경제력이 한 펀치를 한번 날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일본이 주저앉았고 1990년 이후에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일본이 쇠퇴하는 이런 이제 흐름을 보인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이 역시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 어떤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필요성이 있었고. 근데 중국을 초기에는 미국이 중국을 이제 세계 무역 질서를 끌어들여서 국제 질서에 편승시키는 역할을 했었죠. WTO에 가입시키고 개발주상국가로서의 특혜를 주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을 뒤에서 지원한 면이 있었는데,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은 이제 자신이 미국의 패권적인 지위를 위협하니까 그것을 꺾어줘야 되는데 그 꺾을 기회를 놓쳤다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가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함몰되면서 국력을 그쪽에 소진하니까 중국을 적극적으로 견제하려는 그런 이제 신경 쓸 틈이 없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물론 그 시기는 중국을 끌어들이는 시기도 했지만, 두 번째가 2008년 경제위기죠. 세계 경제위기, 금융위기. 그 금융위기가 미국으로부터 출발되었고, 이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는 중국의 성장을 견제할 기회를 놓쳐서 2010년 이후에 중국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미국의 슈퍼파워주의를 위협하는 이런 상황에 이제 도래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어찌됐든 뒤늦게나마 미국은 이제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을 펼쳐서 뭐 쿼드라든가 여러 가지 전략을 펼치고 있죠. 이런 이제 상황에서 그 미중 패권 경쟁의 향배가 어떻게 될 건가? 물론 이제 변수는 한 가지 있습니다. 핵전쟁의 위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 실질적인 전쟁까지는 안 가더라도 뭔가 둘 간의 승부를 보는 이런 양상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 핵심은 결국은 기술 패권 경쟁이 될 것이다. 6G라든가 우주항공산업. 왜냐하면 기술 패권이 결국은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양상으로 전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변수로 우리가 봐야 될 게 결국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와 달려있는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의 입장이죠. 대한민국의 안보 입장인데, 전통적으로 우리는 한미관계, 한미동맹 기준에서 동맹외교 중심의 정책을 펼쳐왔었는데, 노무현 정부라든가 문재인 정부 이런 진보 정권에 들어서는 소위 미중 간의 균형 전략, 미국에게는 안보를 의지하고 중국에게는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자라는 균형 외교 전략을 펼쳐 왔던 건데요. 사실은 지금 이 동맹 외교와 균형 외교, 동맹 외교 같은 경우에는 뭐 냉전이 치열했던 시기에 안보 생존을 위해서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었고요. 균형 외교는 냉전 종식 이후에 미국이 중국을 세계 질서로 편입시키는 시기에는 균형 외교의 전략이 가능했었죠. 근데 지금 좀 전에 보였던 그 미중 패권 경쟁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는 이런 이제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라면은 우리도 사실은 이 신냉전 체제가 동북아에서 만들어질 경우에 균형 외교 전략을 계속 채택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수로 보는 게 이제 북미 관계죠. 전략적 인내 2.0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 미국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했는데, 조 바이든 이전에 이제 트럼프 이전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있었죠. 버락 오바마 같은 경우에 8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재직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8년이 참 아주 악몽 같은 시간이었어요. 왜냐? 버락 오바마가 8년 동안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 목표를 내세우고 북한에 대해서 전혀 협상을 하지 않았거든요.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가지고 전혀 협상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전략적 방관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 8년 동안 북한은 어마어마한 핵무력 증강을 실현시킵니다.
결국은 수소폭탄급까지 완성을 시키고 ICBM까지 완성을 시키는 그 시간을 벌어줬던 게 버락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8년이었어요. 그래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하니까 이것 또다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최종적으로 결렬되기는 했지만 어찌되었든 북미 간에 이거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었는데 버락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를 이어받은 전략적 인내 2.0 버전 2가 이 조 바이든에 의해서 또 펼쳐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그 우려는 거의 현실이 돼가고 있죠. 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북한에 대해서 인권 문제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한반도 주한 미 대사를 1년 가까이 임명을 안 하고 있었어요. 1년 가까이 임명을 안 하고 있었고 최근에 내정자를 발표했는데 보니까는 과거에 대북 제재 조치를 총괄했던 인물. 결국 북한을 다루는 방식, 북한을 보는 시각이 대북 제재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결국 전략적 인내 2.0으로 해서 북한과의 교섭,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무력 대결 내지는 어떤 이념 대결 또는 인권 문제를 둘러싼 인권 외교 이런 걸로 북한을 압박 일변도로 가는 그런 이제 과정이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이미 북한도 확인됐죠. 원래 북한은 이제 신년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신년사도 없었고 대미 대남 메시지도 없었고 그 대신에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1월 5일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고 11일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또 발사했고 최근에도 대여섯 차례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죠. 북한은 결국 그러면 대한민국하고도 대화 안 하고 미국하고도 너희들도 우리한테 이렇게 협상을 원하는 태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가 할 길을 가겠다. 이런 이제 선전포고라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굳이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은 우리한테 좀 관심을 가져달라. 우리는 협상하고 싶은데 너희가 협상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이렇게 이게 좀 징징거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도 해석을 하지만은 이 부분은 결국은 미국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입장, 외교적인 입장이 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변수는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결과죠. 왜냐하면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은 대북 정책이나 한일 관계 문제에서 확연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 진보 정권은 북한하고는 협상하지만은 일본하고는 문을 닫고 있고 보수 정권은 북한하고는 문을 닫고 있지만은 일본하고는 또 상호 협력을 하자 이런 입장이죠. 사실은 북한하고도 협상하고 일본하고도 협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한반도 문제가 풀립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는 정권이 등장을 안 하고 있어서 우리가 괴로운 거죠. 사실 이 김대중 정부도 진보 정권이었고 노무현 정부도 진보 정권이었지만 이 두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왜냐?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일본과의 협력이 없으면 이게 풀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부치하고 회담이나 고이즈미하고 회담에서도 한일 협력 관계를 하되 조건을 달았죠. 일본도 북한 비핵화 문제,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라. 이런 조건을 달고 서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진행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다음 정부가 누가 들어서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든 누가 되든 간에 이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일 관계 개선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리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떤 협력적인 요소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제가 우호의 전략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북중 분리 전략입니다. 북중 분리 전략은 뭐냐면은 일본이 100년의 적이면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라고 이제 전언이 있는데 이 사실 중국은 고구려 시대부터 수나라 당나라 시대부터 호시탐탐 요동과 한반도를 넘봤었고 신라가 삼국 통일할 때도 당나라 군대는 끝까지 물러나지 않다가 군사적인 공격에 패배하고서야 물러났었죠. 언제나 이 한반도를 노리고 있었던 게 이제 중국의 입장이었는데 북한은
유일하게 지금 경제 봉쇄된 상태에서 숨통을 열어주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에 많이 의존하죠. 그러면서도 중국에게 완전히 복속되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중국은 천년의 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은 북한이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살 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은 북한 비핵화 문제를 빌미로 해서 봉쇄하고 있는 경제제재 조치, 유엔 경제제재와 또 미국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해제하려면은 핵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결국은 북한 비핵화 문제가 하고 협상하고 타결하면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어야,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베트남식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든지 중국식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지, 현재의 북한 지배 엘리트층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고 너희들 살려줄게, 살 수 있게 해줄게, 그렇지만 인민 대중들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좀 개혁 개방 좀 하자,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고 그 모델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 모델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중국식 모델이나 베트남 모델, 특히 이제 베트남 모델을 많이 얘기하죠. 베트남도 과거에 미국하고 전쟁했잖아요. 그렇지만 1990년에 이르러서 베트남하고 미국 수교하고 미국에 대거 투자를 합니다. 경제 성장했어요. 지금 베트남은 전 세계적인 관광 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이런 모델들을 통해서 북한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좀 우리가 또 한번 고려해야 될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신통일 한국 평화 포럼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신통일 한국으로 가는 길로 천주평화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5대 프로젝트가 있죠. DMZ 평화원, 그리고 효정 미래인재 양성, 세계 가족기구, 한일 해저터널, 그리고 해양 평화지구촌 건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통일 한국으로 가는 길을 구체적으로 다듬어 보자. 이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그 길을 구체적으로 다듬기 위해서 국민들에게도 대국민 통합 메시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진전시키자, 이런 것과 더불어서 또 국제적인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세우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5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런 다들 뭐 잘 아시는 내용들일 텐데요. 결국 이 신통일 한국으로 가는 길을 닦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이, 첫 번째 노력이 구국구세 기도회, 이건 섭리적인 방식이죠. 섭리적인 방식으로 정성을 모아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구체화시키고 신통일 한국으로 가는 비전을 서로 공유하고 메시지를 내는, 이런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윤영애 본부장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보고 말씀드렸듯이 한반도 평화 서밋 2022 한반도 평화 서밋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서밋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157개국, 남북한이 동시 수교하고 있는 이 157개국을 한데 묶어서 천주평화연합의 공생공영공이라는 이 가치를 신통일 한국이라는 구체적인 비전으로 담아내기 위한 이런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7개국과 함께 묶어서 어깨동무를 만드는 자리죠. 저는 2022 한반도 평화 서밋은 이 신통일 한국으로 가는 길을 나서기 위해서 이 남북한 동시 수교하고 있는 157개 국가들과 함께 우리가 어깨동무를 만드는, 어깨동무를 거는, 그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신통일 한국으로 가는 길이 결코 외롭지 않은 길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국내외에 선전하고 포고하는 그런 이제 날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뭐 앞부분에서 좀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신통일 한국으로 가는 한반도 평화 서밋으로 자신은 집중이 되고, 또 평화 서밋을 출발점으로 해서 우리 평화요원 여러분들이 신통일 한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성원하고 또 성공하기를
기도하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제 말씀은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